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주기, 소프트웨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어지고 또 검사되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생명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거 있잖아요. 폐기된 겁니다. 예전에 게임은 즐겁게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 게임을. 이렇듯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의 생명주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반적인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가 뭔지를 간략하게 일단 파악을 하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흐름 끝까지가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략하게 있고 그런 모델이 어떤 것이 있고 그때 설계하는 단계가 우리 과목의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의 각 단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하는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의 단계가 있어요. 정의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생명 주기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안에 세부 단계가 또 나눠지죠. 정의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정의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 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타당성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되는지. 누가 나한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개발은 되는 건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법적 타당성을 봐야죠. 내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냐, 남이 만들어진 걸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 거냐, 그렇게 해달라는 거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미 만들어진 거고 조금만 유사하게 바꿔달래요. 불법적인 거잖아요. 또 소프트웨어는 어떤 그 악성, 게임이라든지 뭐 불법 해킹한다든지 뭐 불법 도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나한테 짜달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타당성.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요. 기술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해.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것이 정말 이 개발을 해서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되는지.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요. 그런데 10만 원만 준대. 이거는 거의 개발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히 비싼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왜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나 이런 개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죠. 실제 실무로 가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1,000만 원 달래, 1억을 달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죠. 뭐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도 돈을 많이 준다면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계획 단계라고 해요. 단계.
프로젝트 계획 단계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우리가 법적, 기술적, 경제적 타겟성이 다 고려가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뭘 준비하지? 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자원,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뭘 한다? 위험성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요. 위험성을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여행을 갈 때 법적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되지. 가도 되는 건지 뭐. 자, 그럼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며칠 동안 갈 건지, 몇 명에 갈 건지, 뭐 하고 놀 건지, 이런 범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걸 언제까지 개발할 건지, 또 몇 명을 투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범위를 측정하는 거고요. 자원 측정은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놀러 갈 때 뭐를 가져갈 거냐, 코페를 가져갈 거냐, 기타를 가져갈 거냐, 뭘 가져갈 거냐를 측정해야죠.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또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용자 컴퓨터는 어느 정도 사양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준비해야죠. 비용은 놀러 갈 때만, 여행 갈 때 얼마를 가져가지? 이런 거 측정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요 비용은 얼마를 받아야 되지?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사람, 시험이 아닌 입장에서는 이 비용 측정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걸 제대로 측정을 해야 실패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행 가서 낭패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단계를 프로젝트 계획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석이야. 사용자와 만나서 이제 뭐야?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돼. 준비도 다 됐어, 이제. 스탠바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야지. 누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나한테 부탁한 사람 만나서 이거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내가 들어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죠. 먼저 시간에 우리가 제 친구 축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 암만 나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해야지. 내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지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안 듣고 나 혼자 개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제품을 생각을 하고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대체 어떤 걸 원할까를 고민하고 만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반적인 얘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분석하는 단계를 바로 요구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요구사항, 요구 분석 단계. 뭐 이거 뺄 수도 있고, 요구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용자가 처음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 인력이 필요한 단계다. 사용자가 처음으로 이 생명주기 단계 안에 개입이 되는 단계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설계 단계가 있고, 여기는 구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고, 여기는 없어. 이거 하나야. 순서를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고, 개발 단계가 아닌 건 뭐냐, 정의 단계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 단계는 뭐냐,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요구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러는 이제 경력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사용자 요구를 정확히 들어야 돼. 왜? 사용자 요구를 잘못 들으게 되면 이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구 사항 분석이 잘못됐으면 이건 하나만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만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분야 통신이면 통신, 그래픽이면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를 잘 수용할 수 있죠. 경험이 있어야. 초보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업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는 가장 핵심 인물이죠. 사용자 요구 분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분석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특징에서 보면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이런 사람은. 이런 코딩하거나 코딩하나 테스트 같은 것들은 신입사원한테 시켜도 돼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테스트도 하고 코딩도 합니다. 너 C 언어 잘해? 너 자바 잘해? 그럼 이 프로그램 코딩을 해봐. 코딩하는 겁니다. 보고 코딩하는 거 뭐 어려워. 처음부터 짜라는 게 아니라 요 코딩해, 요 설계해 놓은 대로 그냥 해.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건축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사용자 요구 분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건지를 들어야 되죠.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전원주택을 하고 싶어. 어떤 전원주택을 만들 건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분석 단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잖아. 어떻게 몇 층을 하고, 목재는 어떤 것으로,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할 거고, 이거 다 알지 않으면 그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해놓고서야 바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개발 단계로. 설계는 뭐야? 설계는. 이 요구 분석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나오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설계도가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거죠. 건축을 할 때, 건축을 짓기 전에 설계도부터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도부터 그려놓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코딩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설계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요구 분석 단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설계 단계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고 출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의 설계 특징은 뭐냐?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는 순서도를 들어본 적 있나요? 순서도? 여러분이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순서도. 이 순서도가 이게 설계 단계예요. 설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반복을 하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직접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로 인출을 해야 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코딩은. 그럼 그걸 뭘 보고 하냐?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게 요거 분석이고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도형이나 순서도 같은 걸 그려서 코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설계 단계인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 오류 발견이 가장 많아요. 오류 발견이 가장 많다. 왜? 왜 그럴까요?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요구 분석가는 설계 단계에 잘 넘기기 위해서 계속 문서화 시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놓고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럼 요구 분석가가 만들어진 요구 분석서가 나오겠죠? 요구 분석서를 이쪽 설계 단계에 넘깁니다. 야, 집을 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라고 해. 아, 이거 안 되겠다. 말로 써주면 안 되겠고 종이로 막 써주겠죠. 그게 분석서입니다. 분석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그렇죠? 설계자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설계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 사용자하고 개발하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구사항 분석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수용을 계속 받아들여서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여기서 발견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설계 단계에서 그런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설계도를 만들어내야죠. 오류 발견이 가장 많다. 시험 문제 중에 다음 각 단계에서 오류 발견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계는 뭐냐? 그럼 설계 단계. 자, 구현 단계는 뭐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로 코딩하는 거죠. 코딩한다, 구현한다. 그러니까 설계도로 나타난, 문서상에 나타나는 걸 실제로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겁니다. C 언어나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포트란이나 베이직,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했던 그런 언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뭐 C 언어라고 한다면 설계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 종이를 가지고 보면서 코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거예요. 쉽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발 실제 업무에서는 가장 무식한, 가장 노가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시간만 주면. 이게 바로 코딩입니다. 이게 설계자, 이게 개발자가 아닙니다. 개발자의 한 일부지만 실제로 시스템 분석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설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문서가 다르다. 이질적인 문서가 출적된다고 하죠. 이질적인 문서다. 무슨 얘기냐면 자, 타당성 검토를 하든 프로젝트 계획서를 하든 요구 분석을 하든 최종 결과물은 문서입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사장한테. 얘는 타당성 검토서,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 분석서, 설계서, 구현? 이거는 파일이 나와요. 프로그램 파일. 파일이랍니다. 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파일, 소스 파일이, 소스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단계는 뭐냐? 정말 이 소프트웨어가 이 코딩 구현 단계가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컴퓨터 화면에 돌아갑니다. 요구한 대로 설계한 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문법적인 에러, 논리적인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문법적인 에러는 에러가 나는 거죠. 아예. 실행이 안 되거나 틀리거나 그런 형태의 작업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는 100% 오류가 존재한다. 단지 발견이 안 되는 오류가 있다. 그것이 잠재적 오류라고 하죠. 잠재적. 그래서 성공적인 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류를 많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상하죠? 성공적인 검사라는 건 오류를 많이 찾아낸다? 그렇습니다. 오류를 많이 찾아낼수록
성공적인 검사다. 왜? 오류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오류는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찾아낸다. 디버깅이라는 말도 기록해줘. 디버깅.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는 오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찾아내는 거. 수정까지 하려면 디버깅이라고 그래요. 얘는 수정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수정. 디버깅 한다 그러면 수정까지 하는 거고, 검사한다, 테스트한다 그러면 오류를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자, 유지보수 단계는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어떤 거냐? 이러면 이게 뭐다? 유지보수 단계. 자, 검사까지 끝났으면 이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문제가 없이 다 돌아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몇 년 동안 쓸지는 모르지만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걸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 변화에 또 맞게 변경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유지보수 단계. 그리고 하드웨어, 뭐 세탁기, AS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은 분명히 다르죠. 여기 전까지는 내가 1억이면 1,000만 원 정도 받고 이때는 9천만 원 정도 받아야 일반화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1억짜리라고 하면. 심지어 이건 안 받고 이 비용을 다 1억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를 경우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지보수 단계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문제로 본다면 다음 정의 개발 유지보수 단계 하나 딱 끼집어 놓고 생명주기와 좀 다른 건 뭐냐. 얘는 개발 단계 소속물이죠. 서브란 말이죠. 다음 정의 단계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이렇게 쓰고 하나 넣으면 여기. 개발 단계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뭐냐. 유지보수 단계. 타당성 검토는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타당성 뭐 시작하기로 했으면 이건 뭐 따질 필요 있어. 자, 근데 프로그램 짜세요. 돈 주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타당성이고 뭐가 있어. 그냥 개발을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생략하고 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이것이 일반적인 바로 뭐다?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다. 각각의 단계를 배워야죠. 이제는 이게 이제 프로젝트 계획 단계, 그 다음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검사 단계, 유지보수 단계 이렇게 각 단계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각 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배우면 다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배우면 소프트웨어 공학 끝나는 거예요. 유지보수 단계가 뒷부분, 소프트웨어 뒷부분이다 이것이. 시험은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생명 주기고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모델이 있겠죠. 혹은 방법론, 제시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폭포수 모델이 있고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선형이 있고 V자형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이제 모델이 있겠죠. 이 틀 안에서 경우에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패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 문서 작업 프로그램도 있고 뭐 회사 월급 계산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징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이 형태로만 항상 구현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징에 맞는 모델들이 있겠죠. 처음 만들어진 거, 나중에 만들어진 거, 최신의 어떤 기술 이런 것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패러다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패러다임 혹은 모델이다 해서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정의 단계, 개발 단계. 자, 타당성 검토는 뭘까요?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개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거로 생략이 가능하다. 개발한 소프트웨어 범위, 자원, 비용 측정을 통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게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단계에서 하는 거냐?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좀 다른 형태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의미가 다른 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자원, 비용은 측정 대상이고요. 그 측정을 잘못했을 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위험성이 잘못된 거죠. 4개를 뽑아내서 이질적이다 그러면. 요구 분석 단계, 사용자 요구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전문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개발자입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개발자면 얘가 가장 핵심이죠.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가장 핵심 인물이야. 근데 굳이 얘는 코딩 능력까지는 갖출 필요가 없어요.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거 잘 몰라도 돼. 물론 경험을 다 했겠지만. 만약에 건물을 짓는, 집을 짓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요구 분석가라고 한다면 내가 시멘트 비율이나 물을 넣고 어떻게 비벼야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그냥 비율만 딱 정해주면 돼. 얼마 쓰면 돼. 무슨 어떤 강도로만 해주면 돼. 이것만 제시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물 넣고 뭐 미장하고 전기 배선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코딩 능력까지는 갖출 필요가 없다. 사용자 요구를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는 단계로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계다. 왜? 요구 분석 과정에서 거쳤던 그 오류는 실제 그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차이점을 문서화시키는, 설계 문서화시키는 단계에서 많이 태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뭐 간단한 거면 모를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만약 우리 집을 지어주는데 사용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만나러 갔어. 이런 거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요. 예, 이렇게 쭉 가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이거군. 쭉쭉쭉쭉쭉. 나름대로 다 문서화시켜서 설계사한테 넘겨줬어요. 설계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자꾸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설계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계는 얼마나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프로그램 언어, C 언어나 자바나 여러 가지 비주얼 베이직이나 프로그램 툴을 가지고, 언어 툴을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태 변환하는 단계로 다른 단계와 다르게 이질적인 문서가 나타난다. 즉, 분서가 아니라 파일이 나타난다. 결과물이 최종 파일이다. 검사 단계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단계로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든다. 잘못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검사 단계는 뭐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가장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단계고 100% 오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오류를 찾아내는 행위, 많이 찾아내는 행위를 성공적인 검사라고 했죠. 잠재적 오류를 찾아내야 되니까. 디버깅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것까지. 다음 검사는 뭐냐 그러면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거다면 틀려. 수정까지 포함이 되면 우리는 그걸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책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주기의 역할이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이 생명주기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확인해 봅시다.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공동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자하고 이렇게 쭉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사용자한테. 내가 집을 짓는데 부탁을 했어. 집 짓는 사람한테.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설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설계합니다.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통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의식을 알 수 있고 기본 걸국이 된다는 거죠. 생명주 역할.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기본 골격이 되는 것처럼 바로 소프트 개발의 기본 골격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지보수 수정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검사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사용자 요구가 잘못됐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테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바로 메모리죠, 메모리. 그런데 메모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레지스타도 있고요.
CPU 내에 있는 고성 메모리를 말합니다.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도 롬과 램이라는 게 있어요. 롬, 램. 이제 전산기 구조 때 배우면 되고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궁금하면.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도 있고 CD-롬도 있고 USB도 다 메모리잖아요. 그죠? 그 메모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를 말해요. 얘를. 램을 말합니다. 랜덤 어세스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내가 설계를 하거나 요구 분석을 하거나 이런 단계에서 이 용어를 확실하게 정의해 두지 않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란 말은 이걸 통칭을 한다. 아니면 메모리라는 것은 실제로 요 램을 의미한다. 메모리라는 건 뭐 디스크를 의미한다. 이렇게 딱딱딱 정의하지 않으면 문서상에 기록된 내용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해놔야 되니까 그런 형태를 용어의 표준화를 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역할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으면 돼요. 생명주기 모형, 모델에는 퍼포스,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나선형, V 모형, 에자일 모형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 퍼포스, 프로토타입이 주로 잘 나오고 에자일, V 모형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 패러다임 이런 걸로 이걸 베이스로 하되 이걸로만 항상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저런 형태의 종류들이 있다. 개발 방법론들이.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보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뭐예요? 유지보수 단계죠. 4번이죠. 계획 단계는 뭐가 나올까요? 타당성 검토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물어볼 수 있다면. 또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3장, 이거 4장, 5장, 6장, 5장, 7장, 8장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분석 단계 혹은 요구 분석 단계. 그러니까 요구 사항 분석이 정확한 말인데 요구 사항을 빼도 되고요. 요구를 심지어 빼도 돼. 분석이란 말은 여기밖에 안 쓰기 때문에 요구 분석 단계. 구현 단계, 코딩 단계는 이질적인 문서, 프로그램 파일이 나온다. 분석 단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단계이면서 전문 사용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단계다. 다음 생명주의 역할이 아닌 건 공동의식, 기본 골격, 유지보수 용이성, 그 다음에 사용 용이성이라는 것은 좋은 품질, 품질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사용자가 편하게 이거는 개발 주기, 생명 주기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답이 4번이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